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10중 8구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철학이라는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좋은 나침반 얻으실 겁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을 잃고 수십 년 동안 헤맸던 당사자였으니까는요. 철학계의 히치하이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데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살펴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도 섬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칸트의 이념입니다. 이념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의 그 이념이 아닙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건국 이념, 숭고한 이념, 할 때의 그 이념도 아닙니다. 칸트 철학에서 언급되는 이념을 말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념이란 무엇일까요? 저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주저 순수이성 비판은 그의 나이 57세 때 출간됐습니다. 1781년의 일입니다. 57살이면 지금 시대에서도 많은 나이입니다. 18세기 독일에서는 상당히 늙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쫓기는 기분이 들 겁니다. 어째서 나는 성과가 적은지,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 저놈은 저렇게나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어느 즈음에 성공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할 겁니다. 이건 10대 인생에서나 50대 인생에서나 어느 세대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칸트의 삶은 위안이 됩니다. 이분 57이 돼서야 57세가 돼서야 비로소 빛나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냥 빛난 게 아닙니다. 이 키 작고 못생긴 할아버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빛날 곳에 올랐습니다. 나이 60을 넘어서야 자기 짐을 장만하는데 성공하셨지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평생 성실했던, 아니 이건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일생 동안 굉장히 성실했다고 말해야겠지요. 그런 칸트가 어째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인류사에 빛나는 책을 펴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10년간 거의 매일 사전을 봤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 띄워져 있는 웹 브라우저 중 하나는 반드시 사전 웹사이트거든요. 국어사전, 영안사전, 일안사전, 하여튼 이런저런 사전을 습관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언어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치 이런 기분이에요. 제가 옷을 입을 때 아침에 이런 색깔의 옷, 저런 스타일의 옷을 위에 입잖아요. 그러면 아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모자를 써야 될지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칸트가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옛 도시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적한 시간을 보냈던 까닭은 아마도 언어 때문인 것 같아요. 20, 30대의 자기 생각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가장 어울리는 낱말, 단어, 적당한 표현을 찾느라 늦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난해함, 우리말의 번역, 젠장 번역의 장벽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넘어서면 칸트가 말하려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자명하고 그래서 심지어 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 같지요. 칸트 철학은 어렵기로 유명한데 쉽다고 말하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는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매일같이 사전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 단어는 이런 뜻, 이건 잘못 적혀있네 등을 반복했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언어의 잘못이 보이고 의미를 파악하기에 더 적당한 우리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 같은 바보가 천재의 생각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밝혀둡니다. 이런저런 대목에서 남보다 조금 더 알게 됐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이제부터 칸트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일단 어려운 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능력이지요. 대단한 발견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먼저
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으로 뭔가를 수용합니다. 수용력이라고 말하면 좋겠지요. 우리들 바깥에 있는 자료들을 감각을 통해 수용해서 머릿속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철학자들은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지능이 있지요. 사고력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다양한 자료들을 잘 연결하고 합치고 분류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물도 감각기관과 뇌가 있으니까 수용력도 있고 사고력도 있습니다. 뇌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인간의 사고력이 동물의 사고력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컴퓨터, 인공지능도 수용력과 사고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센서와 입력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수용한 다음에 프로세서와 알고리즘으로 그 데이터를 연결하고 합치고 분류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용력과 사고력이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군요.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고 동물의 경우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세계와 우주의 기원까지 알고 싶고 알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인류가 종교에 미치고 환장하는 까닭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더 좋은 사회 진보를 생각하는 까닭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긍할 수 있겠지요. 감각기관의 수용력, 머리의 사고력,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영적인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공통된 특징도 있습니다. 그걸 탐구한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칸트는 우리 생각의 내용과 형식을 일관되게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감각기관의 수용력이 오감을 통해 우리 바깥에 있는 자료를 머릿속으로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는 것일까요? 칸트는 시간과 공간으로 시공간 좌표계 같은 것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자료에 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앞뒤 순서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고 감각자료에 공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물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칸트의 시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만큼이나 매우 유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칸트를 읽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 바깥에, 즉 자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 칸트가 주장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칸트는 절대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당연히 자연계에 존재하지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자연계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겠지만 우리들 머릿속에도 시간과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머릿속으로 가져올 때, 즉 감각기관이 감각자료를 수용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사에서 최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지요? 수용력의 내용은 경험에서 얻는 감각 자료입니다. 수용력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두뇌의 사고력을 보지요. 인간의 사고력은 시간 속성과 공간 속성이 부여된 감각 자료를 질서 있게 배열하고 연결하고 분류하면서 감각 자료를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지식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식 공장의 공장장이고요. 이때 드디어 인간의 자아가 지식의 주인공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의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각기관을 통해 가져온 정보를 질서 있게 잘 분류해서 개념을 부여해서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사고력의 내용은 감각자료,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둔 경험 개념입니다. 사고력의 형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의 머릿속에든 이미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인간 지능의 다양한 분류법을 일컬어 칸트는 범주라 불렀습니다. 감각 자료가 인간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저런 12가지 개념으로 12가지 형식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지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12가지의 범주를 제시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나면은 하나씩 설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고력은 수용력이 없으면 꽝입니다. 감각기관이 없다면 인간은 생각의 자료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바보가 됩니다. 이 말은 또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 바깥에 있는 대상은 감각기관에 의해 수용될 때 감각기관에 의해 즉시 오염되기 때문에 대상은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 그 자체의 모습으로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감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도 사물 그 자체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 번째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지성으로, 그 다음 그 지성에서 이성으로 작동해 준다면 아주 겸손해지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에도 순수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건 경험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능력이 겸손하게 작동하면 수용력과 사고력을 거친 지식을 더 깊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고력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여러 지식을 연결하고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서 인간을 고양시켜줍니다. 이때의 영적인 능력은 경험을 전제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면 사고력도 빈곤해지고 사고력이 빈곤해졌으니까 영적인 능력도 무능해집니다. 원리든 법칙이든 꽝이 되지요.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은 인간의 보통 지능과 다르게 감각기관이 뭔가를 수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동물과는 다르게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반드시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아는 척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인 능력은 무엇을 혼자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종교가 무엇이든 신념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를 가졌든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경험과 무관하게, 즉 순수하게 누구나 갖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험을 초월해버린 생각을 일컬어 칸트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입니다. 칸트가 어떤 용어를 쓸까 고심한 끝에 조금 떨떠름한 기분을 표현하면서 가져온 단어가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였습니다. 실제로 순수 이성 비판에 그런 기분을 표현하면서 다른 단어를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혼선이 생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옛 사람들이 칸트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이념으로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칸트가 우려한 대로 좌우 이념, 건국 이념, 같은 이념과 칸트의 이데아가 섞여버리고 말았지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수용력, 사고력, 영적인 능력,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칸트의 언어, 아니 칸트의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표현한다면 말이죠. 감성, 지성, 이성입니다. 감성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갖고, 지성은 범주라는 개념을 가지며, 이성은 이데아라는 형식을 갖습니다. 감성, 지성, 이성이 사이좋게 연결되어 있으면 인간은 좋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혼자서 제멋대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성의 순수 형식을 일컬어 칸트는 이데아라고 칭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데아에 취해 제멋대로 상상하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데아를 지식으로 내세우면, 즉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하거나 우주의 시초를 확언하거나 내세의 삶을 주장하면 그 즉시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오류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양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성을 수용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한 칸트의 답이 순수 이성 비판 마지막 파트인
초월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해가 됩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아란 무엇인가에 대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할아버지, 이 세 분의 할아버지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각자 이데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적이지 않은 완벽한 무엇이었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오리지널 폼이었으며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는 리얼리티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만물은 재료와 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형식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처럼 머릿속에서 인간의 사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진료 형상론이었습니다. 칸트의 이데아는 인간의 이성이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해내는 신, 우주, 영생이라는 세 가지 관념이며 알 수도 없으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척할 때마다 생기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오류였습니다. 공통점 있습니다.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칸트든 어느 할아버지의 생각에서도 이데아는 우리들 머릿속의 사유물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철학사에서 이데아를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철학 여행에 어디에서든 원하는 것으로 히치하이킹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철학 반성회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성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한번 곱씹어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반성. 제가 칸트의 이데아론을 설명하자 존경하는 패친 중에서 어느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데아는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개인의 편향에 따라 각각 이데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는 개인의 편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재료라고 하거나 내용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그런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성향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데아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만한,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인간 공통의 형식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의 편향에 따라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상향 같은 무엇은 이데아와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과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답해 드렸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데아라는 단어보다는 지혜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지혜는 사람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반성.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후반부는 이데아론입니다. 칸트는 지성의 형식인 지성 개념에 범주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이성의 개념에도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칸트가 지성 개념에 붙인 범주라는 이름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썼던 의미를 좀 수정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성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요? 자, 장명의 시간입니다. 칸트는 어떤 이름을 붙여줄지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순수 이성 비판 B369 단락에서 칸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B판, 순수 이성 비판 B판에 A판, B판의 B판 369번째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어휘가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념에 꼭 맞는 표현을 자주 찾지 못하고 이런 결핍 때문에 타인은 물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올바르게 지식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무례하게도 언어를 입법하는 것으로 거의 성공하지 못하니 이런 의심스러운 방법에 의지하기 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둘러보면서 순수 이성의 개념에 적합한 표현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런 고대의 표현 용법이 그 표현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스스로 이해 불가하게 단어를 만듦으로써 우리 기획을 망치는 것보다는야 차라리 옛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유로 만일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단어만이 발견되고
그 하나의 의미에서 그 단어가 이미 소개되어 있는 데다가 이 개념에 정확히 맞는다면, 또 만일 다른 연관 개념으로부터 그것을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 그 단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그 단어를 다른 단어가 쓰이는 것에 동의어나 대체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 알맞은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표현이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다른 단어들 더미 속에서 상실될 때 그 표현만이 지켜낼 수 있는 사상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칸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단점과 장점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용어를 순수 이성의 개념, 즉 우리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이성의 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에 적혀있는 초월적 이데아입니다. 풀었으면 인류 공통의 이데아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후반부는 아주 일관되게 칸트의 이데아론입니다. 이성 개념이 바로 이데아이고요. 그런데 옛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일본일 수도 있고요, 이데아를 이념으로 함부로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플라톤을 번역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모두 이념으로 번역해서 했다면 요거가 통일되니까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념론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써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의를 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는 이데아, 여기에서는 이념, 이렇게 단어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독자들은 칸트의 이념과 플라톤의 이데아를 매칭시키지 못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념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순수 이성 비판의 이념이라는 번역어를 이데아로 올바르게 정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데아론에 관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기껏해야 대략적인 대강의 이야기였지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